가장 큰 거는 역시나 불확실성, 규제 불확실성의 해소죠. 저는 알트 불장이 이제 거의 목전에 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게. 그럼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는 언제냐고 하면은 오늘 모신 분은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 베스트셀러죠. 책의 저자이신 신민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비트코인 관련해서 최근 92,000불 근처까지 빠져서 이거 좀 조정이 세게 나오나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또 한 97,000불 근처까지 왔네요. 자, 일단 조정장 이것으로 끝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깊은 조정이 좀 올 거로 봤던 분들도 많아서요. 네. 원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감기 해의 다음 해 1월에 조정이 왔었어요. 그래서 지난 사이클에서도 2021년 1월에 조정이 왔었고, 이전 사이클에서도 2017년 1월에 조정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1월에 조정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그럴 만한 것이 원래 위험자산 시장 자체가 증시도 대선 이후에 계속 랠리를 연말까지 하다가 보통 취임 이전에 보통 조정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1월에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2월 중반 정도에 10만 8천 달러 근처까지 올랐다가 이제 최대 15% 정도까지 하락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월에 나왔어야 할 조정이 이번에는 조금 일찍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2월부터.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인데, 증시도 그렇고 나스닥과 S&P가 계속 신고가였거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10만 8천 대까지 계속 신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유례 없이 강력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우선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FOMC에서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인 정책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의해서 금리 전망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찍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월에 나와야 될 조정이 12월에 미리 나온 거니까,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의 1월 조정이라고 하면은 2주에서 3주 정도의 기간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조정 기간이 대략 한 15에서 16일 차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2주의 기간이 지났고 3주차, 그러니까 조정이 끝나는 주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과거 패턴이 이번에도 완벽하게 똑같이 재현될 거라고는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지만은 과거 패턴을 따른다는 전제 하에서는 조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국면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조정이 만약에 끝났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다시 또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강하게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크게 보는데 대략 한 20만 불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 보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여러 잡지나 매체나 뉴스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좀 종합을 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목표 가격은 20만 달러 초반대 정도가 이제 전문가들의 평균으로 보여요. 저도 이미 1년 전에 썼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서 올해 예상 가격을 적어놨는데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네. 하나로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 라고 이미 명시를 했었고, 지금으로서도 그 전망이 거의 그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난 사이클에서 반감기 이후에만 8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거의 한 절반인 4배 정도 오른다고 하면은 반감기를 6만 4천 달러로 맞이했기 때문에 4배라고 하면은 25, 6만 달러 정도 되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예측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가장 신빙성이 있게 보여지고 있는 법칙이 멱함수 법칙이라고, 파워러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과거의 가격 패턴을 대수회기적으로, 그러니까 지수함수적으로 분석을, 로그함수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가격이 같은 수준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시간이 2배씩 걸렸다는 게 증명된 그 법칙이 있어요. 그게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 모델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데, 이 모델이 가리키고 있는 이번 올해 말 정도의 적정 가격이 한 11만 4천 달러입니다. 근데 항상 적정 가격보다 훨씬 더 올랐었거든요. 네. 지난 사이클, 그 첫 번째 사이클은 적정 가격보다 한 10배가 더 올랐었고요. 1000%가. 두 번째 사이클은 그거의 절반. 아까 2배씩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절반씩 줄었다는 얘기인데, 지지난 사이클은 적정 가격의 500% 정도까지 올랐고, 지난 사이클은 아시다시피 중국 악재 때문에
조금 상승세가 좀 더 둔화된 사이클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한 250% 정도 돼야 되는데 180%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은 그거의 절반인 90% 정도라고 하면은 11만 4천 달러에 플러스 90% 정도 하면은 한 21만 달러 좀 넘는 수준이 되거든요. 네. 그걸 보더라도 전문가들의 그 예상치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런 과거의 어떤 사이클 그걸 대비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오를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렇게 올라가는 데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네.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트리거가 도대체 뭐가 될까? 비트코인의 가격은요, 주식이나 부동산하고는 달라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용성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다음 주식은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표가 있죠. 근데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금과 똑같은 구매력 저장성, 디지털 골드잖아요. 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그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과 수요의 역학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공급과 수요의 역학에 엄청난 밸런스 붕괴를 시켜주는 이벤트가 4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죠. 그게 반감기입니다. 그래서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그 전 1년 반 동안 상승, 그리고 반감기 이후 1년 반 동안 상승 해서 총 3년 상승 이후 거품이 한번 꺼져야죠. 1년 하락이 되는 이 4년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과 수요의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가진 채택의 효과,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를 나타냅니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머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채택률이 네트워크 효과가 실질적으로 가치를 정하는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률인데 이 채택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해서 그 지수함수적으로 상승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처럼 이 정도의 EPS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게 적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맞출 수 있는 것은 결국 과거 가격 패턴, 그러니까 채택 곡선이 이끌어왔던 그런 로그 함수적인 분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세상에 계속 친화적인 어떤 이슈들, 뉴스들이 아니면은 어떤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모든 것들은 다 가격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요즘 알트코인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도 안 했던 것인데 그냥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놀라는 그런 코인이 지금 리플이 있죠. 리플의 이번 상승 급등 원인은 뭡니까? 뭐 가장 큰 거는 역시나 불확실성, 규제 불확실성의 해소죠. 리플은 아시겠지만 지난 사이클에서 그 이전 사이클의 고점을 도달을 못한 몇 안 되는 알트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억눌려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려 8년째. 근데 심지어 아직도 지지난 사이클의 고점을 아직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억눌려 있었는데 그 억눌린 가장 큰 이유는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기소를 당해서 규제 불확실성이 가장 강력했던 그런 코인이 리플이에요. 근데 네. 이번에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게리 겐슬러를 바로 해임시키겠다고 했고 실제로 게리 겐슬러가 그냥 자처해서 나가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이어서 들어오는 폴 애킨스라고 하는 SEC 위원장은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플의 이제 규제 위험성이 다 사라졌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그렇게 되면서 8년 동안 억눌려 왔던 그 잠재 가능성이 한 번에 폭발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리플은 상승이 나올 거는 다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지금 1차적으로는 한번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진 거고 이제부터 이제 다른 알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길을 가겠죠. 그래서 저는 알트 불장이 이제부터 이제 거의 목전에 와 있는데 지금 이미 불장이 지났거나 아니면 불장 중이거나가 아니라 네, 이제 다가오고 다가오고 있는데 결국 시작이 되면은 리플도 다른 알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랜 염험이었던 2017년과 18년 정확한 시기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때 기록했던 그 고점을 깨겠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SEC 그 위원장을 바꾸고 그렇게 하게 했던 그 트럼프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된다고 하면은 1월 20일 날 이제 트럼프 취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리플은 다시 또 어떤
강력한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요. 그 트럼프 이런 이벤트에 의해서 움직인다보다는 결과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게. 네.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이 조정을 끝내고 가야지만 가는 거고요. 트럼프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결과적으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가야 되고 그에 따라서 알트코인 시장 전체가 움직여야지만 리플도 함께 움직일 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네. 자, 어쨌건 이제 지금 코인 가운데서 이제 3위, 시총 3위로 튀어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또 2등, 이더리움이 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조용한 것 같은데. 네, 이더리움은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거의 제일 못 오른 코인이고요. 심지어 비트코인보다도 못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더리움은 원래 반감기 해의 4분기까지 안 좋아요. 지난 사이클에서도 안 좋았고, 지난 사이클은 심지어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가격은 지금보다 더 나빴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 이더리움이 지금 나쁜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오히려 원래 이더리움 본인의 사이클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는 언제냐고 하면은 반감기 다음 해의 1분기, 2분기입니다. 그러면 2025년 1분기, 2분기가 되겠죠? 그럼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부터가 이더리움의 정말 큰 상승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뭐 지금 많이 오른 코인들 가지고 이것도 밀리는 거 그 생각하는 어떤 걱정하는 그런 투자자라면 오히려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게 더 그렇죠. 역발상이면서 동시에 순환매를 노리는 투자죠. 기다리는 투자. 네. 그렇군요. 참 이더리움이 언젠가는 예전에는 이 비트코인하고 같이 막 그 시장에 뭔가 그 주도권 싸움을 하듯이 그런 어떤 부각이 될 때도 있었는데 상당히 조용해진 것 같긴 해요. 비트코인의 경쟁자는 실질적으로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블록체인 중에서도 완벽한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디지털 커런시의 자리를 두고 누가 우위를 가지냐, 그런 기술적 대결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작년 12월 달에 그 비트코인 조정 하락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 인하와 관련된 그런 것 때문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올해도 금리 인하 그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실행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반하는 또 트럼프의 어떤 언행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 출렁인다고 보세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적인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준의 단기 금리 목표가 결국 3%잖아요. 그럼 지금보다 1% 이상 낮다는 건데 결국 그 방향을 향해 갈 것이고, 일단 내년에도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빠르나 늦으나 어차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진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할 게 없는 게, 원래였으면은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되면서 경기 침체가 나올 것을 걱정해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실업률도 아시다시피 지금 4% 초반대까지 올라왔고 3%대에서 여기서 만약 실업률이 더 올라간다면 당장이라도 또 경기 침체 그 불확실성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파월이 미국 고용은 강하고 경제도 강하다라고 못 박은 것은 결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본 거예요.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지는 게 더 나쁘냐, 경기 침체가 더 나쁘냐면 볼 것도 없이 위험자산 시장은, 특히 비트코인은 경기 침체가 압도적으로 시장이 더 안 좋거든요. 네. 그거를 감안한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느려진 것은 오히려 다행이다 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의 행보는 사실 불보듯 뻔합니다. 지난번 취임했을 때도 아시겠지만 선거 끝난 이후부터 2017년 1년간은 그냥 1년 내내 시장이 좋았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조정은 있지만 1년 내내 좋았고, 본격적으로 안 좋아진 것은 이제 관세 정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8년부터예요. 그럼 이번에도 트럼프는 취임하면 분명 1년 차에는 관세 이런 거는 협박 용도로만 사용하면서 시장을 일단 좋게 하는 거에 굉장히 주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연준 쪽에도 무언의 압력을 엄청나게 가하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다음에 트럼프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간차를 두고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어차피 사이클이 내년까지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2026년 이후니까 그건 그때 가서 얘기고, 2025년은 걱정이 크게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네. 근데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렇게 급등이 있고 난 다음에 반감기 이후에 거의 뭐 70% 가까이 급락이 나오는 적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빠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네, 사이클이 끝나면 빠질 겁니다. 근데 사이클이 올해 말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사이클을 타면서 투자를 하면 되고요. 사이클 끝날 때는 보유 물량의 정리를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이번에는 좀 다르다. 만약에 이번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그 하락폭이 과거처럼 70%씩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떠세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의 그 변동성은 계속해서 감소해 왔고요. 실질적으로 하락폭도 최초 85%, 그 다음에 81%,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 76% 정도로 감소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감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맥시멈 70%, 그 다음에 미니멈 한 50% 정도, 평균적으로 60% 정도의 하락으로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상당한 폭인데. 네. 근데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근데 이렇게 불안정한, 뭐 이렇게 올해까지는 오른다 하더라도 그럼 내년에 만약에 이러한 또 중간중간 급락장이 온다고 했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근데 이런 회사들 보면 이거 어떻게 견디려고 하는 거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미 그 사이클 한번 다 겪었잖아요. 네. 다 견뎠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견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비트코인이 60% 하락하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채굴주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소주라든지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는 아마 80% 이상 하락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죠. 그렇다면 진짜 만약에 이러한 것에 대한 확신을 하는 분이라면은 이번 사이클이 끝나갈 때쯤 전부 정리를 하고 그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 또 사놓고 몇 년을 버텨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사이클은 3년 상승 1년 하락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해요. 사이클을 믿는 투자자라면은 저는 사이클을 완전히 믿고 이번 사이클의 바닥부터 시작을 했지만 3년을 보유하다가 그 중간에 있는 변동성은 다 무시해요. 네, 왜냐면 완전 초반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변동성은 다 무시하고 마지막 사이클 후반부에 매도를 하고 1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바닥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막 없어가지고 못 사가지고 포모 현상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분들, 근데 또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많이 오른 가격이라도 들어가서 그 나머지 수익을 챙길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또 용기가 안 나는 분들이라면 그 말씀하신 대로 1년이고 얼마 딱 기다렸다가 그때는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준비를 공부하면서 해도 되는 거네요. 아니요. 이번 사이클부터 경험을 해야죠. 네, 이번 사이클을 경험을 해보지 않고 상승 사이클을? 네, 경험을 해보지 상승 사이클과 그게 무너지는 것까지 다 경험을 해봐야지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고 다음 사이클은 바닥부터 들어갈 수 있을까?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데 제가 아무리 그때 가서 바닥이라고 외쳐도 절대 시작 못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사이클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고 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이 원리는 뭡니까? 근데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공급과 수요의 역학으로만 가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공급 수요 역학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반감기라고 하는 이벤트, 그러니까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죠. 이 이벤트로 인해서 이 밸런스가 붕괴하고 그로 인해 3년간의 상승과 3년간의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는 가격이 적정 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보급 효과죠. 그것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거품이 붕괴하는 1년간의 하락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거품이 발생을 하냐고 하냐면은 일반적인 자산은 가격이 상승할 때 생산업자들이 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금의 가격이 오르면은 금을 채굴량을 늘려요. 그 다음에 석유 가격이 오르면은 석유 생산량을 늘립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하죠. 가격이 오르는 동안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오히려 생산량이 반토막 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체적으로 거품을 꺼트리지 못하고 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그러니까 원래 네트워크 가치가 가지고 있는 훨씬 그 이상 수준으로 가격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거품은 반드시 꺼져야죠. 그럼 거품은 아시겠지만 상승은 길고 오래 가지만은 하락은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폭락이 1년 동안에 한 번에 쫙 몰아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리셋이 되고 그럼 다시 다음 반감기를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또 매집을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또 상승장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과거 이번 사이클 시작하기 전에 3번이 반복이 되었고 제가 그 3번 반복된 거를 분명하게 분석을 해서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한 게 작년 2023년 재작년이죠 이미 3월에 시작했던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이에요. 그 책과 함께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15,000달러에서 지금 10만 달러까지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사이클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반감기와 뭐 이런저런 이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고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시장이 과거와는 좀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ETF들.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그 매수 주체들이 강력하게 여러 개 생겼기 때문에 과거 같은 그런 또 이런 급락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변동폭 자체는 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80% 가까운 폭락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ETF들이 그렇게 무섭게 매수한 만큼 나중에 팔 때 또 무섭게 파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결국 투자자들은 인간이고 인간은 4년 전이나 8년 전이나 똑같았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2025년에는 시장이 돌아설 것 같습니다. 한국 대선의 시간이 지금 빨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정당들마다 이 대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이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점에 공부를 해놓고 준비를 해둬야 막상 상승장이 왔을 때 좋은 위치에서 좋은 종목들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8번의 VOD 강의를 통해서 중장기 트레이딩부터 데이 트레이딩까지 이론과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16번의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실전에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고 싶고 그러한 기술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셔서 2025년에 꾸준하게 큰 수익들을 쌓아가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는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